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합동참모본부가 이 위험한 작전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무인기 침투 직전 드론작전사령부 요원들이 뭔가 불안했는지 여러 경로로 합참 측에 보고를 했다는 장교의 녹취록을 특검팀이 확보한 건데요. 또 원인 미상의 사유로 무인기 2대를 잃어버렸다고 기록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변윤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2달 전인 지난해 10월, 북한은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며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무인기의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며 핵심 부품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군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절대 없다고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가 무인기 침투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작전에 관여했다는 군 장교는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하기 직전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 측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드론작전사령부 요원들이 불안에 떨며 합참 작전본부장 측에 여러 경로로 전화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반발로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데다 평양에 갔다 돌아오는 우리 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지 않도록 비공개 작전을 보고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또 무인기 북파 추정 시점을 전후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이승호 작전본부장과 김명수 합참의장을 잇따라 면담한 사실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해당 군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해 이승호 작전본부장 등 일부가 무인기 침투에 관련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엔 무인기 침투가 V,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며 불안감 조성을 위해 무인기를 일부러 북한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무인기 2대를 잃어버리고 조사에 나선 국방부 감사관실이 사유를 원인 미상으로 기록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드론작전사령관의 보고는 소형 정찰 드론 데이터링크 전투 실험 결과 보고에 관한 사안이었다며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무인기를 연달아 침투시킨 직후 드론작전사령부가 소속 군인 수십 명을 한꺼번에 포상해달라고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추천 명단에 오른 건 대부분 작전에 관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군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드론작전 사령부가 올린 표창 추천 명단입니다. 국방부 장관 표창 5명, 합참의장 표창 10명, 합참작전본부장 표창 10명. 대령부터 하사까지 계급은 다양했지만 사유는 모두 드론 작전 태세 확립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은 드론작전 사령부의 사령관과 정보작전처장의 지휘하에 이뤄졌습니다. 실제 작전을 시행한 부대는 드론사 예하의 3개 대대였습니다. 표창 추천 명단 속에 있는 군인 25명의 소속과 직책, 이름을 추적해보니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의 지휘나 실행 라인에 있는 군인들의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추천 시기도 수상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무인기 침투 날짜는 10월 3일, 9일, 10일. MBC가 확보한 군 내부 관계자 녹취록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해 10월뿐만 아니라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표창 추천 날짜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끝난 직후인 11월 18일이었습니다. 작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한편에서는 입막음 또 하고 그다음에 부대원들의 우려도 불식시키고 내란 세력들이 부대원들에 대해서 일종의 회유한 거라고밖에 저는. 통상의 군 표창 문서는 부대원 전체에게 공개되는 것과 달리 드론사의 11월 18일 표창 추천 보고는 비공개로 분류돼 타 부대원들은 열람조차 할 수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천된 25명 전원은 12.3 내란 사태 직후 실제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자, 이렇게 표창까지 받았다는데 법조팀 구나연 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부러 북한에 들키려는 듯 무인기를 보낸 걸 보면 결국 계엄을 하기 위해서 국지전이라도 유발해보자, 뭐 이런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금 보여드린 대북 무인기 작전은 지난해 10월 남한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북한 외무성 발표로 처음 알려졌는데요. MBC가 확보한 군 내부 관계자 녹취록에 따르면 이 발표를 듣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 수상한 점은요. 비상계엄 선포 약 일주일 전 김 전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부 제보도 있었는데요.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렇게 북한을 도발해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 전시 사변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계몽령 같은 핑계보다는 오히려 더 설득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 작전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계엄을 통해 장기 집권을 노렸다는 의혹을 풀 수 있는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군인들 또 국민들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랑 국방장관이랑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 이렇게 전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외환 의혹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거잖아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MBC가 처음 보도했던 무인기 작전의 수상한 정황들을 진술한 군 내부 관계자의 녹취록을 내란 특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드론 작전 사령부의 무인기를 납품하는 실무를 담당했던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수첩에 무인기로 북한 포격 유도 등의 메모를 적어놓은 계엄 비선실세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 전 장관 결국 최종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야 합니다. 특검은 내일 2차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의혹과 관련한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자,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수를 조사했다. 자, 그러면 형법 외환외죄 중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죄가 있는데 어떤 조항을 적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일단 형법상 외환죄 부분을 보면요. 외환 유치, 여적, 모병이적, 간첩, 일반이적 같은 여러 범죄가 규정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외환 유치는 외국과 통모해서 전투가 일어나게 하는 범죄인데 헌법상 우리 영토로 돼 있는 북한을 외국으로 볼 것이냐, 또 통모, 즉 북한과 짜고 이런 일을 벌이려 한 것이냐, 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유치 조항을 적용하는 대신에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범죄인 일반 이적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자, 형법 제99조 보면 일반 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죄라는 부분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 구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근처에 살면서도 9시 정각에 출석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건지 벌써부터 1, 20분 늦을 수 있다고 하고 있죠. 특검은 외환 의혹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불법 계엄 사후 정당화 의혹도 수사하는데 내일 조사에서도 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해 가장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 이어 오늘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영장 집행 저지 지시 수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받은 거 맞으신가요?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보완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조사 때 특검팀에 파견된 박창환 총경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신문을 한때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내일도 박 총경을 투입해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1차 조사 뒤 내란 특검에 소환된 인사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일부 국무위원들입니다. 12월 3일 발표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속실의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전 총리 역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출력한 계엄 선포문에 나중에 서명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다음 날인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네. 특검은 김 전 민정수석이 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지 물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불법 계엄을 사후에 정당화하려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후 문건에 또 왜 서명을 했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안덕근, 유상임 장관에 이어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까지 특검의 조사를 받은 장관들은 모두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인데 특검은 내일 조사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왜 일부 국무위원들만 호출한 뒤 계엄을 선포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새 정부가 임명한 검찰 주요 지검장들이 오늘 잇따라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고강도 검찰 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이들은 검찰의 잘못을 돌아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에 첫 출근한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출근길부터 검찰개혁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에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열린 취임식에서 정지검장은 검찰의 변화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정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수사 경력 대신 주로 기획 업무를 해왔습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이력 탓에 지명 당시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최근 사퇴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개혁을 비판한 것과 달리 새 정부 기조에 공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다만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며 신중한 입장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 조직 문화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임은정 신임 서울 동부지검장 취임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의를 말할 자격이나 있냐고 반문하면서 그동안 표적 수사나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검찰은 검찰권을 사수할 때만 집단 행동을 불사했다고 지적하며 이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확도를 의심받아 고쳤을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주권자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김태훈 신임 서울 남부지검장도 취임식에서 무엇보다 아픈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중립과 공정한 기관이라는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반성과 쇄신을 다짐한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지만 오늘도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 이어 이번엔 충청 지역에서 두 번째 타운홀 미팅을 열고 국민들을 마주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악성 채무 해소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악성 채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자신의 임기 동안 지역 화폐는 중단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광주에 이어 8일 만에 대전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충청 지역 국민 300명과 소상공인 채무 탕감 문제부터 토론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을 해주자고 했더니 이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저희가 5천 개 정도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을 했거든요. 평균을 내보니까 한 소상공인이 보통 가지고 있는 평균 채무가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당시 주요 국가들이 무상보상금을 지원했지만 우리나라는 대출 방식을 택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정부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 극복을 하는데 정부 돈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빌려줘가지고 개인이 부담했어요. 개인이 다 빚쟁이가 돼버렸습니다. 또 시도지사가 바뀌면서 지역화폐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며 아예 법률을 제정하자는 요구에는 자신의 임기 중엔 중단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일단 최소한 앞으로 4년 11개월간은 그 법 안 만들어도 지역화폐 사업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땐 즉석에서 정책실무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 정리된 거 가지고 계시죠? 설명 좀 해줄래? 이분이 그분이었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잘하셨습니다. 네. 특히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충청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 예산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어 2시간 40분 가까이 이어졌는데 선착순 입장 방식을 따르다 보니 주제와 관계없거나 개인 민원성 요구들도 잇따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을 이끌게 될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가장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한 김 총리는 첫 일정으로 농민들을 만나 송미령 장관 임명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으로 함께 대선을 치른 두 사람이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다시 한자리에 섰습니다. 임명장을 건넨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빈틈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총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며 장관 임명 전이라도 차관들과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참모장을 자처했던 김 총리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가장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겨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문 밖을 나선 김 총리는 첫 일정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전 100% 그 마음이 공감이 가요. 뭐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송미령이지? 이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건 통합을 위한 것이었다며 반대하는 농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기조를 그래도 좀 아직은 불씨를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김민석 총리는 오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총리님의 그동안 풍부한 경험, 또 통찰이 국정 운영에 큰 힘이 될 거다. 이런 믿음에 의심치 않습니다. 국회를 그렇게 민주주의의 맏형처럼 존중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고 새 정부 조직 개편이 끝나면 국정 운영의 2인자 국무총리의 권한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추경안 처리가 파행을 빚었는데요. 특활비 증액을 두고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슬기 기자, 현재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시각이 저녁 8시인데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3차례 늦춰져 조금 전 8시 40분에 열릴 거란 공지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현재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 늦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연기에 항의하고 대부분 떠난 상태입니다. 여당 주도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그리고 전체회의에선 기존보다 1조 3천억 원 증액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됐는데요.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의 긴급 의총이 길어지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야당에 대한 존중이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추경은 사실 야당도 당초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건데 왜 이렇게 진통이 길어지는 겁니까?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이 민생회복지원금 증액과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반발하면서 여야 합의는 오늘 새벽 예결위에서 이미 무산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특활비가 약 105억 원 책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으면서 정권이 바뀌니 부활시키는 거냐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본회의장에 특활비도 내로남불이라는 피켓을 들고 와 항의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여당 내에서도 특활비를 둘러싼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긴급 의총을 이어갔는데요.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 특활비까지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네, 8시 40분 공지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몇 번이나 본회의가 미뤄졌잖아요. 혹시라도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167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본회의 개의와 또 추경안 의결은 가능한 상황인데요.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더 지켜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본회의에서 3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이 통과되면 전 국민에게 소득과 지역에 따라 15에서 55만 원까지 나눠주는 소비 쿠폰은 이번 달 안에 1차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지난주 한 대형마트가 치킨 한 마리를 5,000원에 팔기 시작하자 이번엔 경쟁업체에서 3,500원짜리 치킨을 내놨습니다. 국민적 먹거리 치킨을 둔 가격 경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문을 열기까지 1시간 남았는데 벌써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매장이 열리자마자 치킨 코너로 몰려갑니다. 그걸 한 줄로 서주세요, 이쪽으로. 네. 치킨 한 마리에 3,480원. 이 마트의 치킨 역대 최저 가격입니다. 많이 싸고 진짜 3,000원 얼마면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싸게 먹니까. 그 나가던 일반 치킨도 뭐 10,000원 줘야 되네. 치킨 코너 앞에는 이렇게 긴 줄이 세워졌는데요. 마트 문을 연 지 6분 만에 품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주 다른 마트가 5,000원짜리 치킨을 내놓자 더 싼 값으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전 국민적 먹거리 치킨을 둔 가격 경쟁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 2010년 롯데마트가 5,000원짜리 치킨으로 선공에 나서자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앞다퉈 값을 낮추며 치킨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롯데마트가 5,000원짜리 치킨을 오는 목요일부터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벌 대형마트들이 동네 치킨집을 고사시킨다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1차 치킨 전쟁은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물가가 20% 가까이 뛰면서 고객 지갑이 굳게 닫힌 상황. 15년 만에 치킨 전쟁이 다시 시작된 건 싼 치킨만큼 효과적인 고객 유인책이 좀처럼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뭐 서민이니까 그냥 뭐 싸면 좋죠. 그냥 싸니까 사 먹고 그러죠. 치킨 값도 많이 비싸니까. 비대면 이커머스 시장이 아무리 성장해도 먹거리만큼은 직접 보고 사는 소비 경향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치킨과 함께 세일에 들어간 품목은 삼겹살과 장어, 여름 제철 과일까지 먹거리 일색입니다. 다만 15년 전 강한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치킨 세일은 대형마트마다 일주일, 2주일씩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2달 반 만에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커가 이미 4년 전부터 SKT 여러 서버를 드나들었지만 그동안 비밀번호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걸로 드러났는데요. 정부는 이번 해킹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SKT의 허술한 보안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대리점 앞. 식별번호가 유출된 유심칩을 교체하기 위해 고객들이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섰습니다. 화가 나죠. 이게 이렇게 빠져나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민관 합동조사 결과 해커는 오랫도록 치밀하게 움직인 반면 SK텔레콤은 허술했고 대응은 느슨했습니다. 해커는 4년 전인 지난 2021년 8월 처음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를 뚫었는데 이 안엔 다른 서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아무도 없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몰래 문 하나를 열자 다른 문 열쇠들이 쏟아져 나온 셈. 해커는 여러 서버를 넘나들며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를 파악한 4월 말에도 해커는 악성 코드를 추가 설치하며 정보 유출을 시도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해커가 처음 침투했던 서버의 비밀번호를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또 3년 전 특정 서버에 비정상적인 재부팅과 로그인 시도가 있었지만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고가 터진 뒤엔 정부의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했고 정부는 이 점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미준수하였으므로 SK텔레콤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커가 설치한 악성 코드는 모두 33종, 유출된 정보는 9.82GB로 가입자 식별번호 등 2,696만 건이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전화 복제 등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SKT에 있다고 못 박은 가운데 SKT가 긴급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들에겐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요금 할인과 데이터 제공을 약속했는데요.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해킹 사태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 대한 약정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통상 2년에서 3년 약정을 한 고객이 중간에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면 계약을 어긴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냅니다. 하지만 법률 자문기관 5곳 가운데 4곳이 S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고객은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애초 위약금 면제에 부정적이었던 SKT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수용했습니다. SK텔레콤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해킹 사고 이후부터 7월 14일까지 SKT를 떠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고 SKT에 남는 고객에겐 8월 통신비 50% 할인과 데이터 추가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보상 규모는 5천억 원, 정보보호 혁신에도 5년간 7천억 원을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장 올해 매출이 8천억 원 줄어들 거라고 공시하면서도 고객 신뢰를 되찾겠다며 거듭 자세를 낮춘 겁니다. 당연히 옮기죠. 그래도 개인정보가 이게 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엄청 컸었는데. 제 정보를 잘 지켜줄 수 있는지도 좀 비교해본 다음에 결정할 것 같아요. 국내 이동통신 1위 업체의 사상 유례 없는 전 고객 유심 정보 유출. SKT는 정보보안 책임자가 전 업무 영역의 보안을 총괄하라는 법령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개발 부서가 통신 보안 부서의 컨트롤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발생을 하거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데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러브버그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부가 오늘 방제 작업에 나섰는데요. 앞으로 2주 정도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9일 인천 계양산 정상. 러브버그가 까맣게 계단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불과 닷새가 지난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금 산 정상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등산로 곳곳에 까만 점들이 보이는 게 이게 다 러브버그 사체들인데 날아다니는 개체들은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등산객들도 비가 온 뒤 확연히 줄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전번 주 28, 29 왔다 갔는데 29는 못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은 뭐 없어요 이렇게. 그게 비하고는 상극인가 보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방해성이 줄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산 정상엔 많은 상황.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부가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날아다니는 것들을 포충망을 휘저으며 잡고 나무에 앉은 것들은 빗자루로 쓸어 담습니다. 빛에 이끌리는 러브버그의 습성을 활용한 광원 포집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친환경적인 방제를 기준으로 하고 광원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포집하는 장비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악취의 주범인 사체들을 수거한 포대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매일같이 새로 설치하는 끈끈이입니다. 사체들이 한가득 붙어 있는데요. 여전히 꽤 많은 양이지만 지난 주말보단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러브버그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가장 많이 활동하다가 7월 중순이 넘어가면 대부분 사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2주가량 되는 러브버그 집중 발생 기간에는 외부 활동 시 주변 조명 사용을 최소화하고 어두운 옷을 입으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찜통 더위가 밤까지 식지 않고 있는데요. 울산에선 갑자기 주변 해역보다 수온이 5도 이상 낮은 냉수대가 출현해 에어컨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 불볕에 데워진 울산. 해가 진 뒤 강가에 나와봤지만 후텁지근하긴 마찬가지. 보통 돗자리를 펴거나 텐트를 치고 여름밤을 즐기는 명소인 이 잔디밭에도 앉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강아지 산책 시키려고 나왔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다른 이유로는 올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틀 연속 열대야가 계속되고 어젯밤도 최저기온 24.6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15km 떨어진 해변가. 시원한 바람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야식을 즐기기도 하고 낮에 못한 학교 숙제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구 성남동도 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혹겹 침낭을 목까지 덮고 잠을 청하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온도를 확인해 보니 18.6도. 같은 울산인데도 시내와 해안가는 6에서 8도 차이가 납니다. 냉수대에 해풍이 더해져 만들어진 이른바 바다 에어컨 덕입니다. 울산 앞바다의 표층 수온은 목욕탕 냉탕 온도와 비슷한 14도 안팎, 북쪽인 강원도보다 5도나 낮습니다. 여름철 남풍에 의해 저층의 차가운 해수가 표층으로 상승해 만들어지는 냉수대는 양식장이나 해수욕장에는 한여름 불청객이지만 열대야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닷바람이랑 산바람이랑 좀 같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 시원함이 좀 더 상쾌한 바람이 더 온다고 해야 되나?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안 전역에 걸친 냉수대가 소멸과 발생을 반복하다 다음 달 말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험과 분석 방법은 물론 문장과 사진까지 거의 같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3월 대한건축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목은 공동주택 야간 경관 조명 사례 조사를 통한 조명 디자인 감성평가. 제1저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당시 충남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 달 앞서 이 후보자가 지도교수였던 김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이 나왔습니다. 김 씨 논문의 제목은 공동주택 야간 경관의 조명 디자인 지침에 관한 연구. 이 후보자 논문 제목과 거의 같습니다. 내용을 비교해봤습니다. 실험 집단이 남자 18명, 여자 12명, 대학원생 7명, 학부생 23명으로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장은 23개, 일부가 같은 문장은 70개가 넘었습니다. 사례조사에 쓰인 사진은 공동주택 30개 단지를 촬영한 건데 이마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논문 어디에도 제자 논문을 인용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표절 감정 프로그램으로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표절률은 45%, 통상 20%만 넘으면 다른 논문을 베낀 걸로 봅니다. 논문의 상당 부분들을 그대로 쓰고 그것에 대한 출처 표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논문 표절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강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번엔 지난 2018년 이 후보자가 발표한 두 논문. 한 달 간격으로 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됐는데 제목부터 비슷합니다. 실내 조명 피로도 실험 결과를 다룬 내용으로 실험 설계 방식이나 참가자 조건, 결론까지 유사합니다. 동일한 실험 결과를 쪼개서 중복 게재하는 이른바 논문 쪼개기. 역시 금지사항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이 후보자 측은 2020년 충남대 총장 취임 시 이미 논문 검증을 통과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경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인천과 서울 여의도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비슷한 사고 소식 오늘로 나흘째 연이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시민들 불안이 큽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교차로. 녹색 신호등이 켜지고 차량들이 출발하자 갑자기 왼쪽에서 나타난 덤프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사거리를 가로지릅니다. 50대 남성이 몰던 이 덤프트럭은 우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보행 신호등과 가로등을 쓰러뜨리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이제 버스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빵 하는 소리와 함께 덤프트럭이 저희가 이제 직진 신호가 켜졌는데도 덤프트럭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사고 당시 인도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이 버스 정류장이라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여의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건물로 돌진해 조경목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인도에 서 있던 교통표지판이 완전히 뽑혔습니다. 지나간 거예요. 여기서 급히 우회전해가지고. 차량은 인도를 넘어 이곳 화단까지 들어왔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나무 뿌리가 들리고 갈라지기도 한 모습입니다. 점심시간 무렵에 난 사고라 직장인들이 차량 앞을 오갔다면 많은 사람이 다칠 뻔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마포구, 그제 강원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어제 서울 도봉구 사고까지 매일 돌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뭔가 나도 이렇게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국가기관에서는 이제 그 사고가 많이 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가드레일을 좀 더 설치한다던가 보호 장치를 더 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돌진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조건희 기자입니다. 지금 시간이 노동자들이 첫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는 새벽 4시 28분입니다. 지금 이곳 남구로역 근처로도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거리를 구하러 인력시장을 찾는 일용직 노동자들인데요. 이 건설 경기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데 이 불황을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역 주변은 이미 노동자들로 가득합니다. 몇 시에 나오셨어요? 우리는 금방 나왔어요. 시장 몇 시인지 4시 반. 4시 반.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일당 경쟁은 매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공 치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벽에 나오셨다가 일 못 구하신 적도 많아요? 많지요. 6시 이후에 일거리 못 가보면 바로 집에 가야 되지. 절반은 못 나가요. 건설 현장에서는 젊은 축인 40, 50대부터 승합차에 오릅니다. 한거 아니세요? 몸값 싼 외국인 노동자들도 먼저 떠납니다. 선택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곳곳에서 줄담배가 이어집니다. 지금 시각 새벽 5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도 위는 일거리를 기다리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일감이 없다는 건 곧 생계의 위기입니다. 집세, 전기요금, 식비, 돈 나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일 몇 번 나가셨어요? 열흘 동안 나갔어요. 그 생활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렇게 먹으니 살아요. 집세도 못 내요. 일당은 예전만 못합니다. 철근공인 이 노동자가 원래 받던 하루 품삯은 26만 원 정도. 근데 안 가세요, 저거? 왜요? 물가도 적정하고 뭐하겠어. 11만 원짜리. 11만 원이면 좀 적은 거예요? 10만 원이 확실히 적죠. 일은 없고 일할 사람은 많으니 일당을 막 후려치는 겁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일용직 노동자들로 가득했던 인도입니다. 지금은 한산한 모습인데요. 대부분이 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1970년대부터 일용직의 성지로 불려온 남구로 인력시장. 코로나로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를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대출에 경고등이 켜지고 원자재 가격이 뛰자 불황이 이곳을 덮쳤습니다. 계산하면 한 2년 전. 2년 전에는 얼마나 나왔는데요, 일자리?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상 다 나갔어요.
보통 6시 반 정도 되면 나타나요. 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일자리 저수지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일용직 노동자 수는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친 건 42년 만입니다. 일용직들의 생계가 달린 남구로 인력시장에는 매일 새벽 기대와 절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조건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결정적 제보자 역할을 했다가 되레 경찰 수사를 받은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증거가 AI로 조작됐다며 경찰에 맞신고를 한 건데요. 제보는 MBC 정한솔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수도권의 한 특목고에 다니는 남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정학 3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적으로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자와 단둘이 룸카페에 갔다. 중학생 때 낙태했다는 소문이 사실일 수 있다 같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퍼뜨린 겁니다. 이 말을 녹음해둔 같은 학교 김모군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군은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 지은 죄도 없는데 폰을 2달 동안 국과수에 맡기고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도 여러 번 오갔어야 했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피해 여학생을 무고로, 김 군을 무고 방조죄로 고소한 겁니다. 자신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며 녹음 파일은 AI로 조작한 거라고 털어놨다는 김 군 자필 진술도 경찰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 조작 흔적은 없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냈습니다. 김 군은 가해 학생이 너 때문에 아빠랑 사이가 멀어졌다. 변호사비 7천 썼다며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직접 찾아오기도 해 한 달가량 시달리다 부르는 대로 거짓 자필 진술을 써준 거라고 했습니다. 게임을 통해 여기 보이스를 알게 되고 조작한 이유는 내가 뭘 써야 돼? 시켜도. 그런데 최근 학폭 증거가 녹음돼 있던 김 군의 휴대폰이 사라졌는데 경찰은 가해 학생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법정까지 가는 학폭 사건은 늘고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소송만 재작년 1,800여 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폭을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법률 시장 배만 불리는 겁니다. 가해 학생 측은 정학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연락해 입장을 물었지만 가해 학생 부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이제 곧 4살 생일을 맞는 늦둥이의 아빠 고 이재문 씨는 현대제철에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강제 전보, 상사의 괴롭힘, 반복된 승진 탈락 끝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유서엔 죽고 싶지 않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10월 21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39살 이재문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의 첫 문장. 현대제철에 와서 모든 삶이 엉망이 되었다. 좋았어요. 사이도 좋고. 업무적인 면에서는 되게 잘 해줬어요. 네. 스카웃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하고 돈 많이 벌게 해줘. 협력사에서 현대제철로 이직한 건 2018년. 꿈꿔왔던 대기업 연구직 생활은 2달 만에 끝났습니다. 연구원으로 꼽힌 거였는데 갑자기 퀄리티 이쪽으로 인원을 보내야 되니까 가. 너 갈래 말래가 아닙니다. 너 가야 돼. 낯선 업무보다 더 힘들었던 건 사람이었습니다. 파트장이 이제 아무래도 업무를 모르니까 많이 혼내는 것 같더라. 인신공격도 하고. 하던 일과 너무 다르고 학벌과 영어 성적이 없다고 무시당함. 회사 사람들과 먹기 싫어 점심 굶는 중. 재문 씨가 정신과를 오가는 동안 파트장은 팀장으로 승진했고 괴롭힘도 심해졌습니다. 4명이서 실장님을 찾아갔죠. 팀장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팀을 전부 다 옮겨주든지 조치를 해달라. 하지만 조치는 없었고 팀원 6명 중 2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아빠 빠이빠이. 아빠 보고 싶어.
늦둥이 아들을 둔 재문 씨는 쉴 수도 관둘 수도 없었습니다. 이 팀 저 팀 강제 발령에 치여 4년 연속 승진 누락. 나로 찍었대. 3번을 물어봤거든. 왜 나 안 가면 안 되냐? 꼭 가야 되는 거냐고. 76회에 걸친 정신과 진료도 약점이 됐습니다. 한 해에서 이제 정신과 치료받는 인물이라는 게 오히려 소문이 나서 이제 또 그거조차도 되게 괴로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죽고 싶지 않다는 절규로 끝맺은 유서까지 나왔지만 현대제철은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서 보고 그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산재는 자기들이랑 전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그때.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이 씨의 죽음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부서 이동, 상사와의 갈등, 반복된 승진 탈락까지. 이 모든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악화시켜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제철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존중하며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수정헌법 1조에서 규정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언론 입틀막이 또 벌어졌습니다. 비판 언론의 전용기 탑승을 금지하고 기자에게 폭언을 퍼붓더니 한 방송사엔 거액의 소송을 건 뒤 방송 허가 취소로 압박해 결국 200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받아냈는데요. 나세용 뉴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작년 10월 미국 방송사 C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분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멜라 해리스 인터뷰를 방송합니다. 이 방송 직후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는 CBS가 대선에 개입했다며 200억 달러, 27조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경쟁자인 해리스가 똑똑해 보이도록 장황한 답변을 짧게 편집해줬다는 겁니다. The biggest scandal in broadcasting history. That's what I think. It's election interference fraud. 제작진은 방송 분량에 맞게 정당한 편집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고 법조계도 트럼프의 승소 가능성을 극히 낮게 봤습니다. 그러나 올해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통신위원회의 새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CBS의 방송 허가 취소를 들먹였습니다. Burdens that come from a federal spectrum license, the options, there's podcasts, there's cable shows, those don't have the same type of federal public interest. 그러더니 CBS의 모기업이 추진하던 콘텐츠 제작사 합병의 승인 절차를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BS 뉴스 대표와 프로그램 수석 PD는 CBS를 떠났습니다. 결국 CBS 측은 피소된 지 8개월여 만에 소송 취하 대신 트럼프에게 218억 원을 주기로 합의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 언론자유재단은 역사상 언론이 대통령에게 가장 수치스럽게 굴복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암흑의 날이라고 개탄했고 야당 상원의원들은 명백한 뇌물수수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ABC 방송에겐 210억 원, 페이스북과 S측에게선 각각 340억, 130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미국은 올해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서 작년보다 2단계 떨어진 57위를 기록했습니다. 순위를 발표한 국경 없는 기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국가기구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용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포항으로 팀을 옮긴 기성용 선수가 1분 1초가 소중하다며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은퇴가 아닌 이적을 선택한 건 딸의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전날 계약을 마무리하고 포항 선수로 새롭게 출발한 기성용. 붉은색 포항 훈련복을 입고 나타나자 훈련장을 찾은 팬들의 사인 요청이 이어집니다.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밝은 표정으로 새 동료들과 발을 맞췄습니다. 동계 훈련 때부터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라고 준비했던 기성용은 서울 김기동 감독의 구상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은퇴까지 고민했지만 더 뛰길 원하는 딸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제 경기를 나가지 못하니까 왜 경기를 안 나가냐. 아빠가 조금 더 뛰었으면 좋겠다. 조금 마음이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고. 부상당한 채 은퇴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던 것도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제 마지막 경기가 사실 부상으로 경기가 끝났거든요. 은퇴를 한다고 하면 제 마지막 경기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은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 그거는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겠다. FC 서울 생각에 여전히 마음은 복잡하지만 남아공 월드컵 당시 선수와 코치로 호흡을 맞춘 박태하 감독과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 함께했던 신광훈의 존재는 큰 힘입니다. 같은 팀에서 뛸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고 그래도 포항에 왔으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잘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용은 전북을 상대로 오는 19일 포항 데뷔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어제 리버풀 공격수 조타 선수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충격을 줬는데요. 세계 축구계가 일제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28살인 조타가 결혼한 지 열흘 만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진 뒤 리버풀 홈구장 앞에는 팬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을 포함해 리버풀에서 5시즌 동안 활약한 조타의 응원가를 부르며 팬들은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축구계의 애도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여자 유로 대회 경기 전 묵념이 진행됐고 클럽 월드컵에 참가한 구단들도 훈련에 앞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 동료 호날두는 SNS에 얼마 전까지 대표팀에서 함께했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말도 안 된다며 황망함을 나타냈습니다. 리버풀은 조타의 등번호 20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최은성 선수의 아찔했던 중전 안타입니다. 타격 후 완전히 넘어졌는데 그래도 1루에는 안착했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은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지만 서울은 종일 흐린 하늘에 약한 비가 내리기도 했고요. 반면 장마가 종료된 남부 지방은 맑은 하늘 아래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난 6월 전국 평균 기온이 22.9도로 지난해보다 0.2도가량 높았고요. 5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역대 2위 값을 기록했습니다. 6월 말부터 전국에 폭염이 덮친 가운데 더위는 연일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폭염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26도, 한낮에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지역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서쪽 지역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8도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강릉과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